예,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15일 월요일 코로나19 브리핑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확산 일로입니다. 780여만 명의 확진자, 사망자 43만 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숫자 모두 실제 발생 환자와 사망자보다는 적게 집계됐다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시아에서 유럽, 미국, 남미로 가서 남미가 이제 대부분 환자 발생 폭증하고 있는데 지금 중국에서 그동안 이제 청정 지역 종식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베이징에 한 수산물 시장, 우리나라 이제 가락시장 같은 굉장히 거대한 농수산물 시장에서 50여 명의 확진자가 나오면서 갑자기 긴장한 상황이 됐습니다. 우한에서도 농수산물 시장에서 처음 시작을 해서 크게 확산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아주 과감한 조치들을 봉쇄하고 철저히 소독하고 노출자 추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베이징에서의 그 바이러스는 유럽에서 유입된 것으로 지금 유전자 염기서열상 분석이 됐기 때문에 상당한 긴장을 갖고 있어서 어떤 이 코로나19에 관한 한 한번 통제했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된다. 언제든지 유입해서 또 확산될 조짐이 있다. 이 중국에서의 지금 베이징에서 50여 명 가지고 지금 심하게 봉쇄를 하는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중국에서는 이미 우한에서 큰 기운을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수도권에서 거의 매일 40-50명이 생기는데 좀 베이징에서 하고 있는 과감한 조치를 좀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다시 남서부 또 서부에서 메모리얼 데이 이후 그 다음에 지금 흑인 사망 후에 그 시위 등으로 해서 다시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못해 이제 브라질, 페루, 칠레, 콜롬비아, 아르헨티나는 거의 의료 시스템 자체도 열악하고 공중보건 시스템도 대응을 못하는 상황에서 폭발적인 환자 발생으로 이어지고 사망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아시아 중남미 국가에서 최근 다시 늘고 있는 국가들의 누적 확진자 현황인데 좌측에 있는 것이 로그값입니다. 산술적으로 느는 게 아니라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이런 로그값이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시면 우측에 브라질, 페루, 칠레, 멕시코,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이 중남미 국가들이 늘고 있고 또 인도, 이란, 또 파키스탄, 또 러시아까지 지금 아시아권에서도 늘고 있다. 지금 여름이라고 우리가 긴장감을 내려놓는 건 상당히 위험하다. 그런 말씀드리고 지금 유럽 국가들은 이제 정점에서 이제 내려가고 있고 그동안 강력한 봉쇄 정책을 썼지 않습니까? 락다운을 하면서 일단은 감소 추세에 있는데 아직 종식은 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이 다시 조금 느는 추세라는 것을 이 확진자 현황을 알 수가 있고요. 누적 사망자 현황입니다. 이것도 좌측에 그 종축은 로그 값이기 때문에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이런 숫자입니다. 그래서 가장 사망자가 많은 나라는 역시 미국, 두 번째가 지금 브라질, 세 번째 영국. 영국은 사실 확진 아니어도 의사가 PCR 확진이 아니어도 의사가 사망자 진단서에 코로나19 사망자라고 하면 집계가 되는 상당히 좀 더 합리적인 진단 통계가 있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더 많이 집계되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경향이 있지만 어쨌든 미국, 브라질, 영국, 이태리, 프랑스, 스페인 이런 순서고 다른 나라에서는 사망자 상당수가 누락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사망자는 여기보다 훨씬 더 많을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히나 이 지금 코로나19가 폭증하고 있는 아시아 중남미 국가에서 일일 신규
사망자 수입니다. 코로나. 이게 다 증가하는 나라들만 제가 뽑았습니다. 로그값이고요. 브라질, 멕시코, 인도, 칠레, 페루,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아르헨티나, 터키, 이란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최근 뭐 파키스탄이라든지 방글라데시, 이 아시아권에 지금 늘고 있는 나라로부터 유입 환자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미국이 또 심상치 않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봉쇄 정책과 집안에 그 체류하도록 스테이 앳 홈 오더를 내렸었는데, 그래서 왼쪽 상단에 보면 전체적으로 감소 추세인 것처럼 보이지만 일종의 이제 플라토 평행선을 가고 있고, 지금 여기 보인 주들은 상당수가 지금 다시 늘고 있습니다. 이 메모리얼 할라데 때의 뭐 비치 해안이라든지 뭐 워터파크이라든지 플로리다 이런 여행도 가고, 또 지금 흑인이 경찰에 의해서 사망하는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지면서 이제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서 이런 것들이 맞물려서 다시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뭐 알라바마, 조지아, 그러니까 남부 서부 쪽에 지금 주들이 많이 다시 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도 지금 제2 유행을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뭐 지금 5월 초 중반 이후에 계속 수도권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뭐 어제는 34명이 기록됐습니다. 지금 30명대하고 50명대에서 계속 어떤 행보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건 뭐 확진자 수고, 특히 지역사회가 31명, 서울, 경기, 인천이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수도권에 지금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또 내용적으로 보면은 지금 퇴원 환자보다 신규 확진자가 늘다 보니까 지금 입원 격리 치료 중인 환자가 1,090명으로 계속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의 병상에 지금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꽉 차게 된다면 의료 시스템 붕괴를 지금 걱정해야 될 상황까지 오기 때문에, 사실 이것이 꽉 찰 때는 이미 늦은 거죠. 지금부터 속도 조절을 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 될 텐데, 지금 아직 유보적인 정부 당국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하게 가기보다는 경제와 학습권이라는 두 가지 이유로 지금 주저하는 가운데, 그 반대로 국민 건강, 사망자, 확진자 늘고 또 의료 시스템에 그 위협이 되기 때문에, 사실 그 부작용을 미리 선제적으로 고려해서 지금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유보적인 자세를 보고 있다는 것이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망자는 277명으로 2.3% 사망률이고, 중증 위중 환자는 최근에 고령자들이 주로 수도권에서 감염되고 중증 환자가 늘다 보니까 중증 위중 환자가 22명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분들이 투병 중에 2 내지 3주 정도 지나서 호흡곤란이나 뭐 인공호흡기 에크모 하면서 이 중에 또 사망자가 나올 위험이 높기 때문에, 위험이 이제 사망자 수는 뭐 앞으로 2, 3주 정도에 계속 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치명률, 사망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는 것이 예상되는 것이고, 이미 우리가 대구 경북에서 익히 봤지 않습니까? 환자 발생과 중증 위중 환자의 발생, 또 사망까지는 2 내지 3주 정도의 레그 피어리어드, 지연 기간이 있다. 그래서 현재 이 시점에서 판단한다는 건 상당히 근시안적인 안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누이 얘기하지만 신규 환자는 지금 2월 말 3월 4월 초까지 서울 인천 경기에 1유행파가 있었고, 지금 2유행파가 정점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다. 지금 2,500여 명입니다. 지금 수도권이 2,500여 명이라는 것은 대구 경북, 특히 대구에서 7,000여 명이었다라는 누적 환자 수를 생각하면, 지금 수도권에 가 이제 앞으로 계속 늘게 되면은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수도권에서의 대유행을 막아야 된다. 수도권에서의 의료 시스템 붕괴를 막아야 된다. 이 수도권의 이 코로나19 환자 폭증으로 의료 시스템이 무너진다면 기존의 만성병 환자들 진료 시스템, 암 환자 항암요법, 수술 이런 것들이 다 지장을 받기 때문에 콜라테럴 데미지, 2차 피해로 더 많은 인명 피해와 의료 자원 낭비, 의료 붕괴가 예상되기 때문에 이것이 가속화되기 전에 우리가 자동차를 급가속해서 뭐 100km 달릴 때 브레이크 밟으면 그 자리에서 금방 쓰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환자가 이렇게 엑셀러레이션 증가 시기에 들어갈 때 과감하게 조치를 해서 증가를 막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지금 뭐 근시안적으로 자꾸 경제 얘기도 하고 학습권 이런 얘기도 하지만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좀 더 그 안목을 가지고 더 심각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수도권에서는 뭐 한두 군데가 아니라 지금 뭐 개척교회 관련 107명, 또 방판업체 리치웨이 여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 무허가 방문 판매 업체인데 이제 그 부화당이라고도 한다고 합니다. 중국계 방문 판매 업체인데 여기 구로구에서 가까운 지역이죠. 요 그 구로공단 디지털라지 건너편에서 이때 그 고령자분들이 많이 모여서 교육받으면서 이 네트워크가 아마 전국적으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서울, 인천, 경기뿐만 아니라 강원, 충남까지도 환자가 생기고, 방문자가 40명인데 접촉자에서 124명, 한 3배 더 많습니다. 아마도 이 고령자들이 감염돼서 증상이 뚜렷하지 않고 또 조기 진단이 안 되면서 장기간 노출을 접촉자들한테 시키면서 이렇게 환자가 속출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뭐 양천구 운동시설 관련도 뭐 탁구장과 용인시 큰나무교회 관련해서 지금 62명이 발생했고, 지금 이제 데이케어 센터 어르신들 낮에 맡겨서 데이케어 센터에서도 지금 도봉구의 데이케어 센터, 그 다음에 뭐 인천 계양구 일가족 관련해서도 지금 그 일파만파로 여러 연결고리를 통해서 또 다른 소규모 집단 발생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은 지금 그 여러 곳에서 집단 발생이 생기고 그 파장으로 또 다른 데 가서 또 2차 집단 발생이 생기고, 과거와 좀 다른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어서 특별히 지금 서울에서도 이 서남부가 좀 핫스팟인 것 같습니다. 관악구, 구로구, 양천구 이쪽에 핫스팟이 지금 형성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되고, 여전히 지금 지역사회가 73%고 지금 문제는 조사 중이 60명으로 한 9.5%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계속 이 원인 불명의 케이스들이 계속 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수도권에서의 상당히 위험한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나 이 고령자에서 6월 둘째 주에 보면은 60세 이상이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20, 30대에서 시작해서 지금 고령자로 확산되면서 중증 환자가 늘고 또 그중에 사망자가 생기는, 또 앞으로 2, 3주 내에 더 늘 수 있는 그런 예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뭐 성별, 연령별 사망자, 확진자, 사망 치명률 이런 것들은 뭐 여전히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뭐 최근에 고령자에서 사망 중증이나 또 사망자가 이제 일부 나오고 있어서 지금 뭐 60대는 한 2.6%, 또 70대는 10%, 80세는 26%. 그래서 60세 이상에서는 상당히 그 치명률이 높은 그런 경향성을 보고 있어서 이 어르신들을 많이 보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현재 이 수도권의 다발적 집단 발생, 또 연쇄 발생, 또 지역사회에 이 자맹하면서 만연돼 있는 지금 숫자 너머를 보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코로나19에 이제 감염되면 무증상으로 시작해서 무증상으로 끝나는, 그러면서 전파력 있는 군이 있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확진이 안 되겠죠. 그리고 증상이 있지만 격리해서 확진은 안 됐지만 돌아다니면서 또 전파하는 두 번째 군이 있고, 이제 마지막에 증상이 있고 실제 선별진료 가서 검사를 받아서 확진되는 군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방역 당국에서 집계되고 있는 환자 수는 마지막 환자 군이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증상 없이 돌아다니는 환자, 확진도 안 되는 환자, 증상은 있지만 약해서 실제 의심도 못 해보고 검사도 안 된 사례, 이 두 군이 집계가 안 된다라는 걸 생각하면 지금 일일 신규 확진자 수에 더해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 지역사회에서 감염의 소스가 되고 있다. 지금 과거 같으면은 소위 검사와 확진 격리 치료, 또 접촉자 추적, 또 2주간 격리, 이것이 잘 돌아가서 지금쯤 환자 증가 추세가 이제 꺾여야 되는데 지금 꺾이질 않고 있습니다. 뭐 이것은 실제 환자가 많이 지역사에 있다는 얘기도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또는 방역 시스템이 추적을 못하는, 어떤 역량이 못 쫓아가는 그런 한계에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역으로는 지금 여름이라고 하는 계절적 날씨 때문에 이렇게 확산세가, 이게 만약 지금 10월, 11월이라 그러면 이 정도 환자면 아마 폭발적으로 벌써 수도권에 크게 유행이 확산됐으리라고 봅니다. 상대적으로 계절적 요인 때문에 환경 내 생존 기간 단축되고, 많은 분들이 또 실내보다는 실외로 자연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다 보니까 그나마 이 정도 신규 환자 발생 수가 더 폭발적이지 않은 그 어떤 덕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여차지 가면 폭발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생각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지난 주말 이제 정부 당국은 그 사회적 거리두기로 환원 안 하고 좀 강화된 방역을 무기한 유지하겠다. 이유는 경제와 학습, 이 두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이렇게 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지 않음으로 해서 있는 득도 있지만, 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환원 안 해가지고 지금처럼 환자가 증가하고 또 의료 시스템의 병상 부족해지고 그중에 사망자 생기고, 그것이 우리가 소위 플래트닝 커브, 어떤 의료 메디컬 서지 캐퍼시티, 의료 시스템이 허용 가능한 치료 그 범위를 넘게 되는 순간은 일파만파로 되돌릴 수가 없다. 우리가 대구 경북에서 이미 겪었지 않습니까? 환자가 폭증할 때 1000명, 2000명이 입원을 못하고 집에서 기다리다 돌아가시기도 하고, 응급실로 서둘러 가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그런 뼈아픈 교훈이 엊그제 발생한 건데, 2, 3월에. 그것을 우리가 수도권에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냉정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다. 당장의 경제와 학습 중요하죠. 그런 거와 이 후자의 의료 시스템 붕괴과 현재 방역 능력의 허용을 넘어서는 이런 상황에서 오는 그 큰 피해를 좀 계산을 해서 좀 선제적으로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만약 지금 이런 식으로 수도권에 환자가 계속 증가되고 그렇다면 많은 분들이 7월, 8월에 휴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외로는 못 가고 국내에서 제주도라든지 서남 해안, 강원도 해안, 산 이런 쪽으로 계획을 그나마 이제 여유를 찾으려고 할 텐데, 지금과 같이 수도권에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휴가를 통해서 전국으로 인구 이동이 있다면 전국적으로 지금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기는 그런 불상사도 예상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기 전에 지금 과감하게 조치하는 것이 여름철 백황스 휴가가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주는 거죠. 그래서
그런저런 측면에서 지금 냉정하게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오늘의 이제 코로나 현황을 분석해드렸고,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확산세가 이제 저희가 말씀 많이 하셨지만 수도권의 환자 계속 늘어나는 거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좀 조치를 하는 게 좋을까요? 예, 어제 보도자료를 보면 2주간 방역관리 상황 비교라고 그래서 5월 17일, 5월 30일, 그러니까 5월, 후반기죠. 5월 후반기에 일일 평균 신규 확진자 수가 28.9명이었는데, 6월 초, 5월 31일부터 6월 13일까지, 그러니까 6월 전반기죠. 43.6명으로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현저히 늘었습니다. 그리고 집단 발생은 16건에서 10건, 좀 줄었긴 했지만 감염 경로 불명 비율이 7.4%에서 9.2%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은 80% 미만으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중대본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자료기 때문에 이제 신뢰할 수가 있고, 지금 수도권에 지금 집단 발생이 어느 한 군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클럽 발생으로 집단 5월 초에만 해도 클럽만 집중적으로 방역을 하면 됐는데, 지금은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꼬리를 물고 환자 발생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방역 시스템도 한계에 봉착한 상황이 아닌가. 지금 과거에는 현장 중계하듯이 확진자가 다녀간 곳에서 어떻게 2차, 3차 감염이 생겼고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이제 알려줬었는데, 지금 상당히 이제 난항을 겪고 있다. 상당히 복잡다단하게 난항을 겪고 있다. 그런 말씀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물론 방역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추지일관 노력을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시하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데, 문제는 국민들의 지금 경각심이 상당히 낮아져 있다. 여러분들 주말에 외출 가보시면 많은 분들이 나와서 외식도 하고 활동하시는 거 보면 좋은 측면이 있습니다. 가능하죠. 근데 이제 마스크 안 쓴 분들도 많고, 또 마스크를 적당히 걸치는 분들도 있고, 거리두기가 또 식당에서 안 지키는 이 사례들을 보면은 다 위험천만한 상황인 겁니다. 그만큼 국민들의 경각심, 특히 젊은 성인들의 경우는 자유분방한 연령대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이 맞물려 가면서 지금 환자 발생이 계속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어떤 정부에서는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좀 강력하게 줄 필요가 있는데, 지금 이제 머뭇거리고 있다. 지금 질병관리본부는 계속 대유행의 위험, 또 적극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그런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중대본하고 중수본 이렇게 올라갈수록 지금 경제와 또 학습, 지금 학교도 사실은 수도권에서는 학생들이 3분의 1만 등교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학습이 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일종의 파행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학습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걸 위해서 지금 환자는 폭증하고, 결국 제가 따져봐야 되는 거는 이런 조치들로 인해서 득도 있지만, 우리가 따져보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감들을 많이 느끼지만 냉정해야 된다. 지금 이런 환자 폭증세는 반대로 감염자와 또 고령자, 중증 환자, 사망자,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것이고, 그걸 막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의료 시스템에 이제 과부하가 걸리고, 아직은 견뎌내고 있는 수준이지만 더 늘어나면은 일파만파로 기존의 환자들 진료까지 차질을 빚기 때문에, 그런 피해까지 다 감안하면 오히려 지금 과감하게 사회적 거리두기로 해서 환자를 완전히 줄이고, 제가 도 말씀드렸지만 뉴질랜드나
대만이나 베트남 모델로 강력하게 해서 환자 발생을 제로로 하고 청정 지역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는 그 입국자만 철저히 통제하고 국내에서는 내수 경제 활동, 그 학교 오픈해서 학업 활동 그때 안전하게 하면 되는 건데 지금 방침은 상당히 어정쩡합니다. 이것이 미국이나 뭐 유럽은 베트남이나 이런 대만, 뉴질랜드처럼 할 수가 없죠. 이미 만연돼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아직 기회가 있어요. 예, 수도권을 철저히 통제한다면 우리가 청정지역으로 만들어서 입국만 철저히 차단하고 뉴질랜드나 베트남 모델 또 대만 모델로 우리 내수도 활성화할 수 있고 학습권도 보장할 수 있고 그런 그 전략적으로 지금 접근해야 되는데 단기간에 지금 근시안적인 그 안목에서 지금 머뭇거린다고 하면 더 큰 재앙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 큰 피해로 갈 수 있다. 좀 1주, 2주의 어떤 안목이 아니라 좀 더 어차피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1, 2년 장기전이기 때문에 지금 잘 숙고해야 될 시기다. 그리고 과감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이웃 중국 북경을 보십시오. 지금 중국의 농수산물, 해산물 시장에서 뭐 연어를 써는 그 도마에서 코로나19가 나왔다고 하는데 바이러스가 51명의 지금 환자 발생한 것만 갖고도 지금 아주 과감하게 전면 봉쇄하고 뭐 노출자들 다 검사하고 아주 상당히 강력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대구 경북의 그런 교훈을 벌써 잊었는지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요즘에 이제 수도권에서 뭐 고령자분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다 보니까 혹시 이제 병상 부족 우려가 되지 않을까? 이분들은 고위험군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맞습니다. 지금 뭐 이 대학병원 또 국공립음악유지격리병상에 이제 중증 환자를 전담하고 있는데 이 중증 환자 병상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중환자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심전도라든지 인공호흡기, 에크모, 뭐 여러 가지 집중 치료 시설들이 있는 병실은 한정돼 있어요. 우리가 경증 환자는 생활치료센터라든지 뭐 일반 병실을 이렇게 통으로 개조해서 할 수 있지만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 인공호흡기, 또 에크모 한정돼 있죠. 그리고 뭐 중환자 의학 또 감염 내과를 전공하는 그 중증 환자 전담 의료진도 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뭐 이 무한정으로 지금 찍어내거나 당장 뭐 배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 역량까지 감안을 한다면 지금 고령자에서 중증 환자들이 지금 계속 속출하고 있고 쌓이고 있습니다. 중증 환자들 입원하면 뭐 한 달, 뭐 2달까지도 가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병상이 뭐 우리가 보통 입원하면 일주일 내 완치가 돼서 퇴원하고 또 비워지고 이렇게 순환이 되는 게 아닙니다. 중환자 병상은 한 번 중환자가 입원하면 뭐 한 달 보통까지도 입원해서 뭐 완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뭐 그냥 현장 숫자만 가지고 또 우리는 뭐 우수한 의료 시설과 수준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의료진들도 5개월째 이 긴장 상태에 있다 보니까 많이 지쳐 있고 방역 요원도 지쳐 있고 지금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야 되는데 지금 뭐 이 정책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그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야 되는데 충분히 감안하고 있는지 상당히 우려스럽습니다. 지금 뭐 이 질병관리본부 방대부는 상당히 지금 긴장감을 갖고 경고음을 내고 있는데 뭐 중수본이나 중대본 올라갈수록 지금 그거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뭐 중대본이나 중수본에 과연 이 팬데믹 코로나19에 대한 전문가들이 직접 참여해서 조언을 하고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이 정확하게 지금 상황을 진단해서 전달을 해야 되는데 상당히 지금
그런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전문가들이 없는 것이 아니냐. 지금 뭐 방대본에서는 이제 뭐 질병관리부장 이하 전문가들이 지금 정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데 이것이 오송에서 그치고 지금 세종시라든지 또 광화문 이 정책 결정자까지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이 국무총리 이 중대본 여기에 전문가가 있어야 됩니다. 상주하면서 정확하게 지금 진단을 하고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예.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이런 상황 전개가 상당히 우려스럽다. 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양성에서 음성으로 이렇게 바뀌는 경우가 요즘에 여러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 예, 뭐 롯데월드 방문한 고3 여학생이 양성이었다 음성으로 되면서 가짜 양성이라고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를 했고 지금 광주광역시에서 중고생 2명하고 지금 논산시에 아마 또 환자 1분, 이 3분이 어제 또 뭐 약간의 이제 지자체 광주광역시와 질본이 서로 이제 판단이 어긋났었는데 어제 질본에서 뭐 진단검사약회와 자문 결과 이것은 실험실에서 아마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실제는 음성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지금 뭐 광주광역시 2 학생하고 논산에 있는 그 환자의 검사 결과가 동시에 뭐 거기 뭐 검사실 인력이 피로도에 의해서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도 했고 또 처음에 이제 환자의 이제 상기도 검체에서는 음성인데 객담에서는 양성이 나왔는데 조사해 보니까 객담을 이제 희석하는 PBS라고 하는 그 용액이 오염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난 걸 봤어요. 근데 상당히 그래도 의구심이 나는 거죠. 우리가 임상의사로 저도 뭐 감염내과 의사로 30년 경험을 하고 있지만 어떤 감염병을 진단할 때는 임상의사가 그 환자의 이제 병력 청취, 그러니까 코로나19 환자와의 접촉력, 역학적 연결고리, 그 다음에 환자의 증상, 열이나 기침이나 인후통, 또 그 다음에 PCR 확진 검사 결과 이것을 다 종합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임상의사는 완전히 배제된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이제 진단검사의학회와 함께 조사한 결과를 그렇게 나온 것을 봤을 때 과연 광주광역시의 그 중고등학생을 본 실제 의사가 코로나19를 의심해서 검사를 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논산시도 마찬가지죠. 코로나19를 의심해서 임상의사가 냈는데 이런 그 최종 판정에 왜 임상의사들이 의견이 반영이 안 됐는지 하는 의문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모르겠어요. 이 광주광역시 중고등학생 학생하고 논산시 환자 3명이 우리가 증상이 가볍게 열과 인후통이었는지 폐렴까지 갔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상기도 감염이면 상기도 검체로 이제 보통 하게 되고 하기도 검체를 얻어질 수가 없거든요. 하기도 검체는 객담인데 폐렴까지 왔을 때 이제 객담이 나오는 거여서 지금 이 검사 결과에 대한 뭐 판독에 있어서 환자의 정확한 역학적 연결고리, 뭐 확진자의 접촉력, 또 증상이 언제 시작해서 어떤 증상이 있고 폐렴이 있었는지 임상 경과에 대한 자세한 디테일한 내용과 함께 그런 분석이 나오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좋은데 이제 그런 부분도 빠져 있다는 것이 지금 제가 이 발표를 볼 때 의아스러운 거죠. 이제 상기도 감염 적어도 중고등학생들은 코로나19 약하게 알고 폐렴까지는 안 간 학생들인 걸로 사료가 됩니다. 지금 제가 듣기로는 하기도 검체 폐렴이 없는 상황에서 하기도 검체를 얻는다는 것도 좀 난망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몇 가지 의문이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제 검사가 늘면서 검사실 인력이 피로도가 심해져서 오류가 났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보도자료 나온 걸 보면서 그것도 좀 이상한 것이 수도권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됩니다. 수도권은 지금 집단 발생도 많고 노출자도 많고 검사 건수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광주광역시하고 논산은 환자가 별로 없던 지역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쪽에 있는 검사실, 어떤 검사실에서 어떤 키트로 했는지도 지금 의문입니다. 근데 그쪽 검사실 인력이 과연 혹사해서 오류가 날 정도의 그런 인력 부족이 있는지도 좀 의문이고, 지금 이 위양성 나온, 가짜 양성 나온 이 검사 키트는 어느 회사 제품인지, 우리가 지금, PCR 확진 검사 키트가 여러 회사 제품이 이제 나와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초기에 서너 군데에서 지금 아마 더 늘었을 텐데, 과연 이것이 검사 키트에는 효소도 있고, 아까 PBS라는 무슨, 용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이제 프라이머도 있고 다 있을 텐데, 그게 만약 오염이 돼서 이런 위양성이 나온다면, 이거 심각한 그 PCR 확진은 지금 이 방역의 핵심 기준이고, 그것이 흔들린다 그러는 거는 상당히 문제거든요. 실제 환자인데 양성으로 하는 것도 문제고, 실제 아닌데 지금 양성으로 한 게 또 문제지만 실제 환자인데 음성으로 아닌 걸로 나오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 철저한 그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어제 이제 뭐 급하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된 부분도 있겠지만 몇 가지 의문들이 남는 거죠, 여전히. 그리고 왜 갑자기 여태까지 PCR 확진 검사가 됐었는데, 최근에 롯데월드 고3 여학생하고 지금 이번에 광주광역시 논산까지 해서 4케이스가 왜 갑자기 그 가짜 양성 이렇게 나오냐는 거죠. 우연치고는 상당히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좀 더 종합적으로 이제 신뢰성 있는 분석과 거기에 대한 근거를 좀 제시할 필요가 있는데, 어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은 몇 가지 의문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바이러스가 변이가 돼서 전염력이 커졌다 이런 얘기가 미국에서 보도됐더라고요. 혹시 요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지금 뭐 어제도 이 기사가 나온 것을 보면 미국 스크립스 연구소, 샌디에이고에 있는 유명한 이제 분자생물학 연구소죠. 여기서 이 지금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이제 그 유전자 중에서 D614G라고 하는 변이, 614번의 그 염기설 그 위치에 D 대신 G가 들어갔다. D 대신 G라는 변이를 통해서 아미노산이 바뀌었다. 이것이 스파이크 단백, 바이러스의 돌기 단백이 감염을 할 때 이제 붙는 부인대 리셉터에, 그래서 이것이 더 전염력을 강하게 한 것이 아니냐. 지금 이것은 뭐 이제 그 바이오 프리프린트라고 하는, 아직 정식 논문이 나기 전에 온라인으로 올려놓고 비평을 받는 그 단계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사실 아직 검증이 안 된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실험실에서 어떤 변이를 가지고 이제 추정하는 건데, 이 추론이 너무 이제 빈약하죠.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변이가 돼서 그것이 전파력이 빨라졌다라고 입증하려면 변이가 안 된 원래 바이러스와 변이된 바이러스를 가지고 동물 실험에서 전파력이 빨라졌는지도 봐야 되고, 실제 사람 사이에서 전파력도 빨라졌는지를 다 전후를 다 확인한 후에 이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실험실에서만 지금 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앞으로 두고 봐야 되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뭐 전파력이 빨라졌다, 이 변이 자체로 그렇게 좀 확언하기에는 좀 이른 상황이 아닌가. 지금 뭐 이 바이오 리프린트 온라인 버전에 많은 논문들이 올라옵니다. 뭐 얼마 전에는 란셋 애니제임에 실린 그 서지스피어의 논문, 크로킨 논문이나 카디오바스쿨라 심혈관 질환 악화 요인의 논문도 철회가 됐지 않습니까? 너무 서둘러서들 지금 경쟁적으로 연구 발표를 하다 보니까 뭐 스크립스 연구도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섣불리 지금 속단할 필요는 없다. 좀 더 냉정하게 비판적으로 들여다봐야 한다. 지금
최근에 이제 논문 올라오는 거에 대해서 이런 비판적인 견해를 좀 가지고 냉정하게, 들여다봐야 된다는 요지의 그런 에디토리얼도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제 그럴 정도로 지금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연구는 좀 바람직한데, 섣부른 결론으로 어떤 잘못된 정보가 퍼지는 것은 우리가 더 지극히 조심해야 된다. 냉정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많은 실험실에서 많은 연구를 하고 훌륭한 연구를 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추론을 해서 인과관계, 변이가 전파력, 그냥 변이가 있는 건 팩트죠, 지금. 뭐 이건 사이언스에 의해서 유전자 염기설 분석을 통해서 변이가 있다라는 건 팩트인데, 사실인데, 이 변이가 실제 전파력을 빠르게 한 원인이 됐다. 인과관계를 입증하려면 더 많은 연구 근거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것을 좀 신중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괜히 너무 섣불리 결론 내리는 거는 주의를 요한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에서 백신 개발하는데 모더나 측에서 이제 쥐실험에서 안전 효과를 검증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 뭐 지금 모더나 RNA 백신이 선두로 치고 가는 mRNA 백신이고 뭐 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마 원래는 동물 실험을 먼저 하고 동물 실험에서 안전성과 유효성 입증하고 그 다음에 사람에서 일상을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모더나에서는 이상, 이미 사람에 들어가 있는데 마우스 쥐 실험에서 안전성 효과 연구를 했고 그 결과를 이제 발표했는데, 이것도 좀 왜 모더나에서 발표했는지가, 이건 회사가 발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실험을 한 연구자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제 발표하는 게 좋은데, 어쨌거나 간에 뭐 많은 지금 세계적으로 효과적이고 안전한 백신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쨌든 간에 이 소식을 반기고 있는 건데, 여기서 나온 얘기는 일단은 뭐 쥐에서 이 모더나 mRNA 백신이 항체를 형성한다.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많이 지금 코로나19 백신의 안전성에서 걱정하는 부분이, 이 항체가, 백신 접종하고 생긴 항체가 코로나19의 감염을 막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로나19의 감염을 더 조장해서 급성 호흡기 질환 악화라든지 면역 시스템의 과도한 반응을 일으켜서 악화되는 그런 현상이 있을까 이제 상당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직 입증된 바는 없지만, 왜냐하면 이제 사스 때 백신을 만들어서 동물 실험을 했더니 백신을 접종한 동물에서 좀 더 호흡기 질환이 악화되는 결과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코로나19 백신도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냐를 지금 다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지금 쥐를 이용한 실험에서는 이 백신 접종한 쥐에서 호흡기 질환이 악화되는 소견은 없었다. 이건 희소식이죠. 여기까지는 지금 희소식인데, 문제는 쥐에서 백신이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이라는 인체에서 똑같이 재현될 것이냐, 그거는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 쥐에서 효과적이고 안전한 게 사람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면 이미 뭐 백신 개발하고도 남았겠죠. 여태까지 수많은 백신이나 치료제들이 쥐에서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많은 논문이 발표됐고 언론을 통해서 많이 다른 연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사람에서 그것이 그대로 재현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전혀 다른 면역 체계와 어떤 유전적 형질적 요인이 있기 때문에 지금 쥐에서의 이 결과를 그대로 사람에서도 생긴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더 안심할 텐데,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단지 어쨌든 뭐 나름 뭐 긍정적인 결과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점수를 줄 수가 있고, 어쨌든 지금 7월에 이 모더나 mRNA 백신을 3만 명 대상으로 실제 임상 효과가 있는지, 안전한지, 사실 3상 임상 시험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상은 한 4, 50명, 이상은 뭐 4, 500명 가지고 하는데,
삼상에서는 뭐 수만 명 갖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진짜 이 백신의 실력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백신들이 1상, 2상까지 가다가 거기서 멈춰 있는 백신들이 많아요. 3상에서 실패하거나.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 코로나19 백신의 성공 여부를 알 수 있는 거는 3상에서 3만 명, 수만 명.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많이 유행하는 브라질이나 남미에서 하는 게 좀 더 빠르게 효과를 하고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되겠죠. 지금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3상 임상하기에는 환자 수가 너무 적죠. 어떻게 보면 중국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코로나19가 많이 유행하는 남미 이런 지역에서 하는 것이 유리할 텐데 어쨌든 지금 뭐 과거 백신 개발이 10수년 걸리는 거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그 초고속으로 겹치기로 해서 이제 빨리 가는 상황이고 이 변화된 그 백신의 개발 현황을 우리가 잘 모니터해서 대한민국은 과연 어떤 전략으로 갈 것인가 거기서 많은 히트를 얻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분 질문 주셨는데 클로로헥시딘이 코비드19에 효과가 없다는 논문들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어느 정도 조금 효과 있다는 논문이 있었다면서 네. 혹시 가사나스로 가글을 본인이 하고 있는데 네. 클로로헥시딘의 효과가 있으면 제가 바꾸려고 하신대요. 예, 지금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알코올 60% 이상 알코올, 뭐 과산화수소, 또 우리가 뭐 락스는 이제 환경 소독제죠. 이걸 입안을 헹구거나 먹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런 그 차아염수산 나트륨 이건 환경 소독제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효과가 입증된 것이고 지금 이제 클로렉시딘은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지금 당장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는데 지금 말씀하신 클로렉시딘은 우리가 가글용으로 인후염이 있거나 가글 할 때 이제 쓰지 않습니까? 그런 용도로 쓰고 있는데 지금 과연 코로나19에 효과 있는지는 지금 찾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뭐 오늘 또 이 무더위에 또 많은 분들이 방역요원이나 의료현장 또 국민들이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무더위에도 코로나19에 대한 예방을 위해서 뭐 손 씻기, 마스크 착용, 거리 두기 철저히 지키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무더위 때문에 또 집중도도 떨어지고 경각심도 낮아지면서 또 마스크 착용도 상당히 덥기 때문에 힘들어서 더 못 지키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제 그런 요인들이 이제 이 코로나19 통제에는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좀 힘드시더라도 우리 모두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으로 오늘 방송을 마치고 목요일 오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